야, 엄청 가파르네. 아이고. 마른 가지가 우거진 산비탈. 약초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고 있다. 양손엔 곡괭이와 포대를 들었다. 와, 진짜 겨울살이 되길. 바람도 쌀랑하고 가파른 길을 올라오겠네. 숨도 가쁘고 죽겠구만. 아니 선생님, 근데 저 곡괭이를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오늘은 이제 토복령을 만나러 가려고 올라왔어요. 아이고야, 드디어 발견. 얘가 이제 오늘 캐러 올라온 토복령 열매입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청미래 등굴이라고 하고 약명은 토복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익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만개라고 해요. 그 만개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여름철에 잎이 초록색일 때 잎을 따가지고 그 떡 같은 거 그런 걸 싸서 쪄 놓으면은 떡이 시지도 않는, 그래서 어령에 만개떡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재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균 성분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시게 하는 유해균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옛날엔 냉장고 없고 하던 시절에는 이거 잎을 따가지고 이제 떡을 싸서 쪄 놓으면은 그 떡이 오랜 시간 둬도 뭐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봄부터 가을까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잎을 펼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할 시기에는 영양분이, 뿌리에 있던 영양분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가을철에 이렇게 열매가 익고 나면은 또 내년에 맺을 열매를 위해서 겨울 동안에는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약으로 쓸 때는 겨울에 캐는 게 좋고, 이제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서 새순을 딸 때는 초봄에 새순이 올라왔을 때 따가지고 장아찌 담그고, 또 잎이 좀 더 커지면 잎을 따가지고 뭐 떡을 쪄서 싸는 그런 용도로 활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은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잘라서 꽃꽂이 하는 재료로도 사용하고. 전국 각지의 산기슭에 흔히 자생하는 백합과의 덩굴 성식물. 여름 내 설익은 열매를 달고 있다가 가을 무렵부터 붉게 익는다. 이제 이게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지고 다른 열매들은 쉽게 떨어져 버리는데 얘들은 한 1, 2월까지도 이렇게 빨간 상태로 매달려 있어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열매가 좀 많이 달린 가지를 잘라다가 꽃꽂이 재료로도 이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걸 보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조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생열매를 그냥 말려가지고 꽃꽂이 재료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참 이쁜 열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식용보다는 관상용으로 더 인기가 좋은 열매. 앙상한 겨울산에 탐스러운 풍경을 선사한다. 아, 이게 아주 줄기가 굵은 걸 만났네요. 야, 선생님, 이 뿌리는 이거 한 몇 년 됐을까요? 글쎄요. 이제 물론 이게 땅심이 좋은 토양이 기름진 곳에 자라는 거는 빨리 자라고, 또 척박한 곳에 자라는 거는 좀 천천히 늦게 자라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한 이 정도 굵기로 자라려 그러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자라야 이 정도 굵기로 자라고 네? 풀이 이렇게 뻗어 나가요. 아니 10년이요? 예, 이거 저 1년 만에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년 만에 이렇게 자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이 제가 잡고 있는 것도 이 밑에는 아주 더 굵잖아요. 여기는 가지가 벌어지면서 영양분이 갈리니까 조금 가지가 약해지고 조금 굵어지고 했는데 이 밑에 여기는 엄청 굵어요. 이 정도 자라려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자라야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길게 뻗어 나가고 이럴 정도 굵게 자라고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본격적으로 곡괭이질을 시작한다. 덩굴성 식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마음 내키는 대로 자란다는 것. 뿌리와 가지를 사방으로 사정없이 뻗친다. 때문에 채취 작업엔 반드시 체력과 요령이 뒤따라야 한다. 뿌리의 일부분이지만은 아주 튼실한 굵은 뿌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굵기로 자라려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자라야 이 정도 굵기로 자라요. 이 줄기, 여기서 줄기 올라간 거, 이 줄기도 아주 굵잖아요. 여기도 줄기 올라갔고 또 요 끝에서도 줄기가 올라갔고. 한양명 토복령은 울퉁불퉁 혹같이 생긴 덩이 뿌리의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 뿌리가 굵고 단단해 손질도 여간 쉽지 않다. 작두로 얇게 편을 썬 토복령은 햇볕에 말려 차를 끓여 마시거나 약재로 사용한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지혜가 있다. 바로 쌀뜨물에 담가두는 것. 쌀뜨물에 담그는 이유는 이제 이 토복령은 오래 먹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그 독성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데 그 독성을 빼내기 위해서 쌀뜨물에다가 담가가지고 급제를 하고, 듣고 있는 이유는 수분을 빨리 날려보내는 이유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덮어지는 과정에 그 표면이 약간 타면서 차로 끓여 마셨을 때 약간 고소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덮고 있어요. 드디어 토복령차를 맛볼 차례. 한방에서는 맛이 달고 싱거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예부터 흉년이 들었을 때 허기를 달래주던 구황작물이자 해열과 해독 작용을 돕는 민간 약재로도 널리 활용돼 왔다. 굉장히 담백하면서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 외에 특별한 뭐 향이나 맛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토복령이 이제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해서 전통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한 약재이다 보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 약초인데,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도시에 살면서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어떤 노폐물 같은 그런 것 같은 호흡을 통해서 몸에 축적이 되는데, 그런 걸 배출해 주는 효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약초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이 남긴 음식이라 하여 선유랑이라고도 불려온 약초. 깊고 구수한 토복령차 한 잔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한다. 오늘은 거창한 거창을 찾았습니다. 제가 거창에 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옛날 한양의 한 관리가 거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외진 곳이라 울면서 내려왔다가 거창의 경치에 반해버려서 돌아가기 싫다고 2번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선비들의 마음을 훔친 곳이 바로 이곳 수승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과 바위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그리고 맑고 고운 분위기가 선비의 마음을 뺏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승지 중에 명승지 거창 수승대와 그 맞은편에 자리한 황산 고가 마을을 한번 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갗을 애는 추위에도 아름다운 절경엔 흔들림이 없으니 과연 영남 제1의 동천이라 불리어도 마땅한 곳입니다. 한여름 왁자지껄한 풍경과는 달리 고즈넉한 겨울의 수승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창군 문화관광 해설사 유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수승대 네, 맞죠? 네, 수승대 맞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예. 근데 이 수승대가 원체 물놀이 장소로만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 역사적 가치가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상도 안이 삼동이라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는 예. 이곳이 선비들이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예. 그런 로망 같은 곳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안이라는 곳이 현이었어요. 예, 예. 그 덕유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는 그 계곡 3곳이 있었는데 이곳 수승대 바위가 있는 이곳은 원숭이와 학이 뛰어노는 곳이다 해서 원학동 계곡이에요. 원학동. 네, 그리고 용추 폭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함양 땅이에요. 예, 예. 용추 폭포가 있는 그곳은 마음의 진리를 찾아서 떠난다 해서 심진동 계곡이고요. 농월정이 있는 그 계곡은 꽃과 나무가 만발하다 해서 화림동 계곡이에요. 네. 그래서 화림동, 심진동, 원학동 이 3개의 계곡을 조선시대 선비들은 안이삼동이라 해서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만큼 빼어난 곳을 찾았다 하여 퇴계 이황 선생은 이곳을 수승대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승대의 상징이라 불린다는 이곳. 거북바위를 찾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거북바위를 보니까 네. 예, 한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쵸. 저게 뭐예요? 조선시대 때 박명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북바위, 거북이잖아요. 예. 가장 장수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위이기 때문에 바위는 사라지지 않죠. 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새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시도 있고 이름도 있고 예. 인증샷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선비들의 핫플레이스였다고나 할까요? 하하. 수승대의 경치에 반해 수많은 선비들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며 남기고 간 글자. 그 흔적은 거북바위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위가 묘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글자가 새겨져 네. 있네요. 저기 벼루연자, 반석반자, 돌석자예요. 마치 이 바위가 벼루처럼 생겼다 해서 연반석이고요. 이 연반석에서 아이들이 먹을 갈아서 글을 쓰고 예. 그다음에 스승님이 저 바위 구멍 속에 앉아 계셨대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앞에 장주갑이라고 웅덩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막걸리가 한 마리 들어간답니다. 네. 그 막걸리를 한 잔 얻어 마시면 합격이라는 합격. 뜻이고, 예, 합격하면 여기 새필짐 있죠. 네네네. 씻으세 붓붓 물 졸졸 흐를 짐자예요. 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붓을 씻으면 그날의 수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기 저 정자는 네. 무슨 정자예요? 요수정이라는 정자예요. 요수정이요? 네. 궁금한 건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겠지요? 야, 풍광이 참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요수정은 네. 요수 신권 선생님이 여기서 아이들과 논일면서 공부도 하고 거북바위를 제대로 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고 이렇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궁이 아닙니까, 아궁이? 네, 맞습니다. 네, 아궁이입니다. 네. 예, 예. 요수정이 있는 이 거창은 낮에는 덥고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져요. 그래서 낮에는 저렇게 드리브나문이라 그래서 문을 들어서 활짝 열어놓고 맞바람을 통하게 하고 밤이 되면 썰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어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의 계절적인 특징을 반영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예, 예. 거기다 자연 안반을 초석으로 사용해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멋이 살아있는 수승대의 명당 요수정. 저 비에 얽힌 또 일화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에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아름드리 소나무가 넘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요수정을 덮칠 뻔 알았는데 예. 소나무가 이 요수를 기리는 비에 딱 걸쳤어요. 그래서 요수정이 이렇게 무사히 지금 저희들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야. 고마운 비입니다. 예, 예. 이렇게나 경관이 수려하니 사람이 모이고 집이 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승대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 황산마을로 들어섰는데요. 야, 이 나무의 크기나 네. 야, 크기 그리고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이게 막 느낌 등등이 딱 당산나무처럼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이 느티나무로 600년 된 당산나무예요. 600년. 예. 마을에 평안을 주는 나무다 해서 안정자 나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안정자나무네요. 예. 네, 네. 6.25 전쟁 때 그리고 8.15 광복 때 이렇게 두 번 크게 울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알려준다는 있으니까. 나무, 예, 위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알려주는 나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오래되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나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한번 보십시오. 네. 네. 합격 기원. 네, 합격을 기원하거나 네. 출산을 잘할 수 있게끔. 출산. 네, 그다음에 부자 되고 승진, 건강 예. 그런 걸 빌 수 있는 소원을 성취해주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두 다 이루고픈 소원들이지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골이 장대한 당산나무의 위용에 놀란 것도 잠시. 마을의 풍경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 고풍스러운 기와집과 비스듬하게 굽어선 정겨운 돌담길. 이야,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요. 가을 같죠? 예, 근데 이 담장에 햇빛 네. 비치는 게 너무 예쁘네요. 정겹죠? 네, 네. 네. 해설사님, 이 마을은 네. 그 언제 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1500년대에 요수 신권 선생님이 여기 이쪽에 마을을 이렇게 하면서 그 거창시 씨들이 들어와서 응가하면서 이게 시족 마을로 형성된 마을이에요. 근데 거창시 씨들이 중국 황산 아시죠? 황산. 네. 그쪽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 마을도 황산 마을이에요. 요수 신권 선생을 시작으로 거창신씨 가문이 400년간 대대로 모여 살아온 집성촌인데요. 이조 500년 역사에 2명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라 하여 왕비 마을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근데 이 돌담이 네. 좀
독특해요. 네, 그 막, 독특하죠. 네,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기 네. 국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아, 담장이에요. 네, 문화재. 예. 흙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마당일 것 같아요? 이 집에? 마당이요? 예. 여기요. 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돌로만 이루어졌죠. 네, 돌이고. 예. 마당에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네, 물 예, 빠짐이 좋게 했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흙과 돌을 섞어서 만들어서 바람도 통하고 이렇게 예.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기와를 얹어서 이 흙담이 무너지지 않게끔 예.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죠. 독특하고 네. 매우 아름답네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기가 아마 직선으로 만들기보다 훨씬 힘들었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정감이 있어요. 네. 우리 그 문화의 그렇죠. 아름다움인 것 빠뜻빠뜻한 것보다 맞아요.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 키만한 담장 너머로 옆집은 당숙네, 건너집은 숙모네. 그렇게 온 마을이 가족이었을 테니 요즘 같은 세상엔 쉬이 상상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게다가 집집마다의 개성을 잘 나타낸 한글 문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여기 문패가 대부분 다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유독 이 집만 네. 한자로 원학고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유수 신권 선생님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여기가 원숭이와 학이 뛰어노는 원학동 계곡에 있는 집이라 해서 아. 원학고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 집에 이 풍채라 그래야 되나요? 규모가 좀 다르죠. 다르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고급진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1927년에 지어졌는데 예. 백두산에서 그 당시에 공수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예, 그렇죠. 네. 말려서 네, 건조했겠죠. 말려지고 예. 건조해져서 이렇게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집에 문패들이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관댁, 조합장댁, 뭐 네. 등등, 교감댁 많았는데. 이제 네. 현재의 관직이에요. 예. 현재 뭐 어느 곳에서 국장님을 하셨거나 예. 교감 선생님을 지내셨거나 조합장을 지내신 분들의 관직, 현재의 관직과 예. 그다음에 현감댁, 예. 예전에 현감을 지냈거나 그다음에 대가댁, 대가에 급제한 사람이 있거나 오. 이렇게 어떤 그 집의 특색을 나타내서 어린이들도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한글로 이렇게 대가댁, 현감댁, 조합장댁, 교감댁 이렇게 그 집에 문패를 달아주신 거죠. 무엇보다 후손들의 정성 어린 보정과 관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고가마을을 벗어나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재치 넘치는 벽화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돌담하고 네. 잘 어울리네요. 어울리고 예. 조금 뭐 튀지 않고 그러네요. 예. 야, 이게 예쁘다. 참 예쁘죠. 예. 이 집에 이 아이들은 이 집의 손자 손녀래요. 아, 네. 벽화 몇 년도에 그린 거예요? 조금 됐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아마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아주 청년들이 씩씩한 네. 청년들이 됐겠네. 웃는 모습이 너무 해맑죠. 예.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걷는 듯 묘한 매력을 주는 마을입니다. 황산마을을 둘러보니까요. 네. 가로등은 보이는데 네. 전봇대하고 전깃줄이 없어요. 예전에는 전봇대도 있었고 전깃줄도 많았는데 예. 이 한옥마을과 어울리게끔 전선을 묻듯 지하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함으로써 2018년부터 이렇게 전선 없는 마을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거창 수승대에 네. 아직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수승대는 예전에는 불교적인 용어로 근심을 떠내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근심 많으시잖아요. 네. 오셔서 근심 덩어리 전부 던져버리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수승대에 연극 공연만 하러 왔었어요. 근데 오늘 수승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해설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갑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더욱 깊고 짙은 멋을 간직한 거창의 풍경들. 언제고 생각나는 그리운 곳입니다.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산사의 겨울. 오늘은 김장독 점검하는 날. 우리 그때 동치미 네. 담았던 거 기억나죠? 잘 익었습니다. 색이 좀 변했어요, 무가. 무색도 변하고 국물도 이제 이렇게 익죠. 그죠? 폭사요. 폭사죠? 네. 그럼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동치미는 날 따서지면 못 먹어요. 딱 정월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정월보로. 갑시다. 네. 시원하게 톡 쏘는 동치미와 찰떡궁합인 오늘의 요리. 절기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지죽. 동지잖아요, 내일. 그래서 동지 팥죽을 좀 끓일까 해요. 아침에 새벽부터 팥을 삶아서 걸러서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새알심을 만드는 익반죽도 비법이 있다네요. 찹쌀하고 맵쌀하고 1대1로 새알심을 반죽을 해야 되지 네. 찹쌀만 너무 많이 하면 눅져가지고 죽이 다 풀어져요. 사람들이 이 동지를 애기설이라고 해요. 애기설? 동지부터 새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옹심이알을 자기 나이 수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옹심이알을 크게 만들면 안 돼요. 나이 많으신 분은 많이 먹어야 걸려서 드셔야 되니까. 되잖아요. 예부터 내려온 세시풍속 동지가 불교에서는 더 특별하다는데요. 불교에서는 그 동지 불공이라고 그래서 팥죽을 써서 부처님께 올리고 공양 올리고 신도들이 이제 내려서 먹는데 옛날에 중국에 공공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악귀가 되었어요.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들을 해쳐요. 그러니까 고승이 나타나셔서 팥을 죽을 끓여서 대문에 다 이렇게 묻히라고 그래요. 뿌리라고. 그게 유래가 돼서 동지팥죽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어려서 기억 안 나요? 지금 세대가 틀리다. 내가 혜민 씨 부모님 세대니까 팥이라고 하는 게 주술적으로 약간 그 뭐 안 좋은 것을 물리친다. 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든 할 때 이제 팥을 던져요. 스님들이 불공할 때도 뭐 저만시계도 그러고. 스님께 듣는 팥 이야기는 전래동화처럼 흥미롭습니다. 소원 비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혜민 씨가 다분히 불교적인 인간이에요. 이제 펄펄 끓을 때 넣어야 돼요. 이게 안 끓을 때 넣으면 다 가라앉아요. 이쪽 지방 사람들은 여기다 쌀을 넣더라고요. 쌀 넣어서 팥죽 끓이는데 이게 이제 막 끓잖아요. 밑에서 옹심이가 막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와요. 보세요. 3개 4개였다가 지금 10개. 금방 20개 되고 30개 되고. 설탕 안 넣나요? 설탕 안 넣어. 팥죽에는 단팥죽 아닙니다. 설탕 쳐서 먹어도 돼요. 먹을 때. 저는 좋은데요. 각자의 기호. 각자의 기호입니다. 팥죽은 많이 먹으면 속이 깎여요. 그래서 동치미와 같이 먹잖아요. 그쵸. 우리 그 김치가 세계에 이름을 지금 떨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치미를 개발해서 음료로 캔 음료 같은 것도 그렇죠. 좋겠어요. 음료로 식혜처럼 그런 음료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동치미가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날도 머지않은 것 같네요. 한방눈을 기다리게 하는 겨울의 맛입니다. 양배추와 더덕이 만나면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일단 잣을 으깨세요.
그럼 우리가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발효계자하고 해서 네. 이 잣을 그 더덕에 간을 맞출 거예요. 잣은 상당히 좋은 식품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혜민 씨가 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식견이 생겼죠. 아 얘는 뭐라고 먹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재료를 사면 예전에는 그냥 딱 그 목표만 해 먹었다면 이제는 남은 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 또 어떤 재료랑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긴 했죠. 내가 네. 오랜만에 어제 이제 일회 거를 봤어요. 네. 혜민 씨의 그 음식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것이 아주 요리에 대해서 예, 요리 안 하겠다. 네. 결혼을 하면 신랑한테 요리하라고 네. 하면 되지 않냐 막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하셨잖아.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요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 또, 이제는 귀한 건지로. 그 과정을 보고 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에는 만든 이의 마음이 담긴다죠. 요리 초보가 이렇게 걸음마를 배웁니다. 더덕을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제가 심지를 저기 빼놓은 게 있어요. 아. 이 더덕 심지는 좀 질겨서 사용하지 않아요. 더덕을 이렇게 잘게 찢어놔야 돼요. 네. 흰 뿌리는 원래 도라지나 더덕 다 기관지 천시 네. 폐에 좋잖아요. 얘는 약간 서늘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그 식물보다는 음적인 게 가까워서 남자에게는 더덕이 좋고 여자에게는 도라지가 좋고 그래서 옛날부터 남더덕 여도라지 아, 그런 얘기가 그런 있나요? 말이 있어요. 더덕은 사포닌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사포닌이라는 것이 거품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 같은 걸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포닌이 해요. 배즙이 좀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하고 네. 잣하고 발효계자. 고소한 맛, 단맛, 쌉싸름한 맛, 그리고 톡 쏘는 맛 다 있네요. 네.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뽀얘졌죠? 그렇네요. 잣 때문에 뽀얘진 거예요? 아니면 배 때문에? 기름기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배하고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팬을 완전히 달군 다음에 양배추를 익혀줘야 돼요. 기름 없이 익히는 거죠? 네, 기름 없이. 왜냐면 여기 참기름도 들어갔고 네. 잣에 그 지방이 좀 풍부하잖아요, 잣이. 이거는 물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센 불에 빠르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 먹어도 돼요, 사실. 네. 양배추를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를 안 하시는데 단맛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렇게 맛있어요? 네. 첫인상이 강해서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번엔 건강을 생각한 흑백의 조화. 이게 연근을 보통은 강판에 갈아서 해 드세요. 그러다 보면 너무 찌득찌득해요. 근데 잘게 다져서 하면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근데 뭐냐, 이렇게 네. 진익이야 돼. 많이 진익여서 이 연근에서 물을 빼야 돼요.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 시금잣깨 네. 이 깨를 넣어서 흑연근전이에요. 겨울은 네. 흑색의 계절이에요. 연근 자체에 소금간을 좀 먼저 하고 많은 분들이 전을 꾸면 밀가루를 엄청 넣으세요. 저는 건강한 전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밀가루를 필요한 만큼만 넣고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검은 깨를 넣어주시면 돼요. 계량 스푼에다가 하나씩 계량해가지고 구우면 훨씬 좋아요. 하기가 편해요. 쉽고 간단하지만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네. 기름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전이잖아요. 그래서 전 음식이 많습니다. 깨가 들어갔잖아요. 깨가 톡톡 터져요. 제가 이거 바로공양 오픈할 때 이 메뉴를 짰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레시피를 물었어요. 모 기업 회장님, 사모님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스님은 항상 누가 레시피를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잖아요, 자세하게.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맛집 찾아가면 비법이라고 안 그분들은 알려준다는 얘기.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저는 생계가 달려있지 않고 이 채식이, 이 사찰 음식이 많은 분들이 같이 해 먹으면 식탁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 레시피를 숨기거나 안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럿이 함께 먹으면 맛도 2배, 영양도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밥과 찌개가 빠지면 허전하다는 분들을 위한 연말 보너스. 벌써 대설 지났죠. 겨울에는 잡곡밥을 듬뿍 먹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된장찌개하고 수수하고 열무가 들어간 잡곡밥. 저는 콩은 안 넣었어요. 팥죽 때문에. 네. 보통은 뭐 깍둑썰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스님은 꼭 이렇게 빚어서 넣으시더라고요. 습관. 근데 그러니까 씹는 맛이 좀 다르고 국물이 잘 배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일 흔하고 많이 먹는 음식 같지만 제대로 끓이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이게. 네. 그죠? 그리고 또 혼자 나와서 살다 보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이 흔한 된장찌개. 스님 된장찌개 국물 끓이고 있어요. 찌개도 채소물 내시는 거예요? 네, 채소물 냈죠. 제가 집에서 전골을 한번 해 먹었는데 표고 채소물로 했거든요. 네.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이제 채소물에 시원함을 이제 아셨구만. 네. 그 개운함과 깨끗함을. 스님 저는 된장 끓이면 두부를 항상 마지막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스님 요리는 항상 두부를 먼저 넣고 푹 끓여서 푹 익어야 맛있어요. 고추. 어슷썰기한 고추 2개만 넣으면. 매운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청양고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저 속이 따가워서. 이게 금수암 된장이죠? 이건 얼마나 된 거예요? 3년. 3년? 제가 아나운서 된 지 한 3년 됐거든요. 저하고 그래요? 같이 컸네요. 된장찌개도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고춧가루를 넣냐 안 넣냐는 혜미 씨한테 달려있어. 저는 안 넣고 싶은데. 근데 사실 된장은 고춧가루를 안 넣고 끓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싱거워요, 짜요?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밥상처럼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인연과 맛있는 정담을 나눌 수 있을까요? 동지 팥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죽 좋아하세요, 신부님? 예, 좋아합니다. 스님,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뵙니다. 네. 여기 청계포마유비의 천주교 쪽 집행위원장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엄불교 4대 사대주만이 종교가 함께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사실 저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종교 통합회장이네요. 연말이라 인사차 조심조심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제 우리 효월 선생님은 차 하시는 재단 명인이세요. 네. 하동에 계시는데 밥도 접시에 더 넣어서 드세요. 우리가 다른 계절에 잡곡을 계속 먹으면 사실 소화불량이 걸리거든요. 네. 철에 따라서 음식이 내 몸하고 밸런스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상당히 이게 맛깔지네요. 맛깔지고 간이 이게 절 오면 싱거울 것 같은 맛이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음식은 제가 맨날 그래요. 맛없으면 용서 못해요. 첫째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복되게 맛있는 맛. 그게 이제 절밥이죠. 다른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 밥상에. 스님의 손맛으로 이룬 입맛 대통합. 뒤이어 명인이 빚은 귀한 차도 즐겨보는데요. 보통 우전을 만들기 한 일주일 전, 전이나 이렇게 하죠. 가장 어린 예. 이 차는 아마 많이 드셔보시진 않았을 때요. 그 차의 에스프레소, 우리 차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삼킬 것이 없습니다. 삼킬 게 없어요? 그냥 혀에다 넣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아, 오늘의 명언이나 대박. 향기를 마시다. 그냥 향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음식, 향기로운 차와 함께 맞은 애기설 동지. 올 한 해 모든 애구는 사라지고 새해엔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다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좀 명부스럽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채식에 요새 관심이 많대요. 네.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흔한 식재료 10가지를 이제 뽑아가지고 레시피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